여러모로 해서 지금 정부 주도의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민간들은 더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민간들은 어쨌든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사업성이 조금씩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건설사나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들 이런 쪽의 상황이 지금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건 진짜 알짜다. 이전 쪽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한 곳들은 지금 사업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금 뭐 될 수가 없다.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정책이랑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약간 뭐 관계 장관 회의를 하긴 했지만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막아보겠다 뭐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급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전세 상승세 어떤 이유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죠. 금리가 내려가고 공급이 없고 입주 물량이 없고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극단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고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하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24년은 거의 정해진 전세 상승 시기였다라고 보고 이거는 뭐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나마 물량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둔촌주공으로 그나마 좀 공급이 되면은 그때는 뭐 상승세가 꺾이던 뭐 약간 조정이 오던 어쨌든 물량 측면에서는 그나마 해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만 세대 물론 뭐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영향을 주는 수량이냐라고 하면 또 애매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또 지역적으로 우측에 쏠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전체 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또 한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25년은 그래도 조금 입주량이 좀 있으니까 전세 상승세도 그럼 같이 조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내년에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세가 25년도에도 오를 거라고 보긴 해요. 물량이 물론 24년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임대차 입법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사실은 지금은 전세 시장을 분석을 할 적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계약들이 묶이는 시기 그다음에 계약이 한 번에 풀리는 시기 이 분석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속 더 많이 쓰일 거예요.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시장에 물건이 없어진다라는 물론 수요자들도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신규 수요자들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엄청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공급이 많지만 그 묶이는 갱신 청구권 덕분에 묶이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쇄가 되면서 만약에 물량이 많지 않았으면은 엄청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물량이 많으면서 뭔가 상쇄가 돼가지고 약간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올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쭉 보면은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25년도는 전세도 아까 매매가처럼 올해처럼 오르는 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장도 아니고 만약에 떨어져도 조정이 잠깐 됐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고 앞서 우측으로 쏠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역별 차등세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사실 올해 초에도 강동 혼자 전세가 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누군가는 이제 둔촌주공이 벌써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3, 4월에 강동이 약했는데 둔촌 때문에 이게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1월에 누군가는 11월에 들어갈 그런 전세 계약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사실은 강동에 약간의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뭐 강일 쪽이랑 그 다음에 2019년에 고덕의 대형 입주장이 있었어요. 그라시움, 20년 초 아르테온, 그다음에 센트럴 아이파크, 베네루체 이게 다 들어왔거든요. 그다음 명일 솔베뉴도 그 주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계약갱신 청구 쓰고 풀린 물량이 24년 초에 터졌어요. 23년 말 24년 초에. 그래서 그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거기다가 신규 물량 강일 쪽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전세가를 누르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서울 전체적으로는 좀 오르는데 혹은 강보합인데 라고 하지만 어딘가 국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아무리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이러니까 야 둔촌중원도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봐요. 물량은 물량 12,000세대는 또 12,000세대 이걸 얕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강동구나 아니면 둔촌은 사실은 저는 행정구역상으로 강동이라고 해서 꼭 강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송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둔촌주공. 그래서 강동 송파 쪽이 내년 초 올 연말에는 좀 괜찮다고 쳐도 내년 초쯤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거기다 뭐 실거주 의무도 좀 일부 지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세 물량들이 나오는데 이게 웬만한 어떤 한 구에서 나올 만한 물량이 막 전세로 쏟아지는 거니까 그 영향이 뭐 없진 않겠죠. 그리고 그 실거주 의무 묶인 게 일반 분양자들이 3년 후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물량들은 2년짜리 전세거든요.
또 쌀 거예요. 일반적인 조합원 물량보다 훨씬 쌀 거예요. 딱 보기에 전세 거래된 가격이 몇 억 이렇게 딱 찍히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주변에 뭐 고덕이나 헬리오나 이런 데 전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약간 조금 멀리 가더라도 신축인데 시세도 싸면 아무래도 약간 좀 그쵸. 무리해서라도 네. 이사 갔다 다시 오자 뭐 이런 그쵸. 수요들도 있을 네.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입주장이 또 끝나면 다시 또 시세가 또 막 회복되고 막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전세 시장이 안정되려면은 결국에 공급이 꾸준하게 있어야 맞아요. 되고 네. 뭐 이거 계약 안 하면 뭐 다음에 또 저기 신축 가지 뭐 이런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야지 좀 시세가 좀 안정이 될 텐데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어떤 대책들 뭐 23만 6천호 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엉망이죠. 엉망. 사실 공급한 적이 별로 없어. 네, 엉망이고 올해 내내 그런 어떤 선언은 많이 했어요. 전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 때도 공급을 엄청 하겠다고 했어요. 거의 뭐 270만 원, 정부 네. 출범할 때도 270만 원 얘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 뭐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 뭐 얘기 많이 했고 박사부 장관 바뀐 후에도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되는 게 없는 거는 둘째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LH의 뭐 올해 공공주택 이런 실적들 완전 바닥이라고 계획 대비 50% 했다 40%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한 자리 수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래서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공급 대책 어떤 정책들 보도자료 나온 걸 봐도 현실성 별로 없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근데 사실은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라고 해서 세금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H는 또 뭐 부채도 많고 그래서 공사비는 너무 올랐고 땅값은 그렇다고 뭐 그 토지 보상할 적에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모로 해서 지금 정부 주도의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민간들은 더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민간들은 어쨌든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사업성이 네. 조금씩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건설사나 이런 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금융사들 이런 쪽의 상황이 지금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건 진짜 알짜다. 네. 이전 쪽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한 곳들은 지금 사업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금 뭐 될 수가 없다. 네.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 사실 지금 이렇게 뭔가 사업성이 조금 좋아지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쌓아놓은 지금 이 그쵸. 악재들 예. 예, 이런 부실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 PF 해결 안 되고 지금 미분양도 있고. 망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될 회사들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급이 이제 공공에서도 쉽지 않고 민간에서도 쉽지 않으면 사실 뭐 누가 돈을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면 공급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또 한 몇 년 뒤에 또 공급 부족, 뭐 대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텐데 그냥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는 없어요 방법이. 네. 방법이 없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냥 공급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새로 시작하는 곳들의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시해서 2031, 2년쯤에 준공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업들을 정책을 하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나마 거기를 빠른 준공을 시켜라. 예를 들면은 3기 신도시가 어쨌든 토지 보상 끝나고 토지를 확보를 해놓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토지 조성하는 공사들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장 빨리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3기 신도시예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신도시는 다 용적률이 높지 않잖아요. 300%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뭐 평균 한 220%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네. 낮은 건 180%. 그거를 용적률 한 20%만 올려줘도 3기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이 20% 올라가는 거면은 원래 공급할 수 있었던 것에 10%를 더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손을 좀 대야지 나름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인센티브 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합을 설립도 안 한 상태의 이런 정말 초기 단계들 이런 사업들의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투기꾼한테 뭐 돈을 주는 거다 뭐 인센티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나중에 더 급등으로 올 수 있으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들 중에 여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공공주택도 또 지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입지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상업지에 가깝게 있다던가 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일부 동에 뭐 400%까지 주거나 500%까지 줘서 뭐 랜드마크 타워도 만들고 거기에 공공주택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들은
그러면 한 29년 뭐 30년 28년 이럴 때 준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되는 건 다 너무 초기 사업들이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10년 뒤에나 그렇죠. 들어올 만한 것들. 여기에 설사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된다라고 해도 35년 6년 네. 이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쪽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나마 5, 6년 내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이 공사비가 올라간 게 어쨌든 뭐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업 진행하고 있는 곳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그만큼 이제 무조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를 지어도 이제 그러면 최소한 그거라도 보전을 해줘야지 할까 말까인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공급하려고 하는 데들도 안 되고 신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나중에 폭등 오고 막 이런 것들도 반복되니까. 근데 그 설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런 인센티브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얘 벌면 나도 벌어야지 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위화감, 박탈감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안고 가야지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정치적으로 특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에 사전 청약들도 막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진짜 지금 공공도 분양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인간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나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일부만 혜택 준다는 거. 그러면은 공급은 부족할 것이고 전세가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공급이 없으면. 네. 그럼 당분간 뭐 한 변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3, 4년 정도로 보면은 전세는 상승하는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네, 방법이 없나요? 혹여나 전세 대출을 뭐 사실 이자 DSR 붙이는 건 전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근데 만약에 어떤 뭐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 전세에 관련해서 더 센 규제를 준다. 저는 전세 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되는 게 그렇게 강력한 규제라고 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네. 크진 않은데 만약에 전세의 뭐 LTV 지금은 70%에서 뭐 80%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 자체를 전세 60%만 대출해줘 라든지 일종 LTV죠. 그걸 낮춘다든지 뭐 하는 등의 전세 자체의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그 전반적인 임대료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거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 방법은 없다. 근데 아주 천천히 이걸 빨리 하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역전세나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다 난리가 그렇죠. 나고. 근데 전세 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아주 천천히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정책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급격하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정권이 바뀌니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으로 보면은 한 10년 이상의 플랜으로 전세 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대출도 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임대료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공급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거꾸로 이제 신규 공급을 또 위축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또 분양도 안 될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되니까. 네. 결국에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집을 짓는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것도 약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많이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겁니까? 비아파트 쪽을 주거용으로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사실은 지금 전세가 상승에 빌라포비아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빌라 말고 지금 완전 시장적으로는 죽어 있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파트에 가깝게 만드는 상품성이니까 그게 네. 그렇게 만든 그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뭐 도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뭐 규제적으로 지금은 약간 그분들이 약간 소유주분들이 불만인 게 나쁜 정책들만 받고 있다. 취득세는 높고 뭐 주택수는 잡히고 네. 뭐 이런 뒤통수 맞은 그렇죠. 개념이 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줘가지고 전세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쪽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뭐 아파텔이나 생숙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생숙에는 전세 못 들어가잖아요. 전입도 못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곳들에도 가서 가족이 거주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전세 대신에 인근의 생숙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전입하고 학교 다니고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게 가장 빠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곡에도 지금 뭐 있잖아요. 아주 난리난 그거는 이제 대출도 안 된대요. 이제 생숙이라서. 근데 그것도 대출 받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강서에 공급은 없지만 지금 서울의 서쪽에 너무 공급이 없어요. 거기에 1,000몇백 개 정도 되는데 갑자기 공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넓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비아파트 쪽에 규제를 풀고 전세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비아파트가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때문에 그쪽을 또 빨리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공급을 한다면 거기에 더 빨리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짓는 것도 더 빨리 짓고. 1년이나 뭐 1년 맞아요. 반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정권들에서는 공급 부족할 때는 이제 비아파트들 막 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안 보이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정치라기보다는 행정가지만 지금 장관은 이걸 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나오죠.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요구가 거셌을 적에 사실은 그 전 장관 원희룡 장관이 거부를 했어요. 형평성이라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형평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이 주거 어떤 시장을 좀 누르는 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형평성이란 것 때문에 비아파트 사람들만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일을 해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 못 푼 거거든요. 그때 딱 푸느냐 마느냐 굉장한 갈림길에 있었는데 그때 딱 못 푸니까 못 풀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거를 정부가 6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한 1, 2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저는 이번 장관은 비아파트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표심이나 이런 이슈에서 규제 완화를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심의 영향, 지지율의 영향 이런 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지금 사실상 좀 유명무실화가 되긴 했는데 이거를 좀 약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좀 혜택을 많이 준다는 개념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빼버리는 식으로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비아파트들을 막 사러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분양이 또 활성화가 되니까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빠르게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시장이 좀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또 한번 또 크게 한번 당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잘 구성하면은 워킹 해가지고 전세가나 월세 급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난 정부 때 이슈가 됐어요. 너무 큰 이슈가 됐어요. 이럴 게 아닌데 너무 이것 때문에 집값이 다 오른 것처럼 양도세를 안 낸다고? 뭐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다 집값이 오르고 투기꾼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준다. 이런 포지셔닝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이거는 더 특히 아파트 쪽은 더 풀기 어려운데 그나마 뭐 비아파트 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정책적으로는 효용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쪽 만약에 정 안 된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혹은 뭐 어쨌든 눈치가 보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방 수도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은 뭐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있어서 서울은 어쨌든 집값을 건드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서울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도 지금보다는 더 풀어주는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누구 돈 벌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어차피 저는 이거 뭐 이렇게 비서울의 비아파트 이런 거 푼다고 해서 막 돈 끌어모으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심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임대사업자도 있었고 뭐 강제 말소도 당한 입장에서 제가 굳이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 단기 임대사업 예전처럼 이제 4년짜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10년 하라 그러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한 4년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세금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좀 혜택을 준다 하면은 약간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볼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약간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네, 뭐 이거저거 뭐 지금 급한 것들 다 끌어다가 우선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혹시나 이런 규제를 갑자기 막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처방을 할 그럴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지만 정부라는 것도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간 말을 한 것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의 그 최상목 경제부 총리 그다음에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스탠스는 규제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묶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네. 오히려 추후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정부 자체도 어쨌든 보수당의 정부 정책이니까 이걸 인위적인 규제를 막 쏟아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저는 지금 규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정부가 어렵겠다라고 싶은 게 지금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부는 그 23년 13 대책 때 풀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발표했던 거는 분양권 양도세 완화. 네. 그다음에 그냥 주택도 단기 양도세 1, 2년 내에 팔면은
완화해 주는 거. 단기 양도세 완화. 그다음에 취득세도 원래 중과는 유지는 하지만 반으로 낮추는 거. 취득세 중과 완화, 네.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이제 국회에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완화를 하려고 해도 국회에 막히고 강화를 하기에는 지금도 지난번에 완화하려고 했던 게 다 막혔기 때문에 이미 이 장관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여기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더 규제를 강한다 이러면은 본인들이 했던 뱉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세금 이런 데에 강한 규제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물론 뭐 더 큰 정치적인 뭐 표심 이런 거를 위해서 일부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처럼 과거 정부처럼 강력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지방 쪽은 오히려 완화를 시켜주는 그래서 너무 지금 양극화 이런 현상이 강하니까 여기에 어떤 너무 강한 상승세를 좀 분산시켜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PF 문제나 미분양 문제, 지방 경기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정부가 뭐 또 돈 풀기네 뭐 어떤 투기꾼 살리기네 뭐 이러면서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금까지 보여준 스탠스를 보면은 오히려 여기에 완화, 지금 양극화에서 뒤처져 있는 이런 쪽의 완화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첫 단추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방이 가장 우선은 첫 단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저는 근데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또 대출 규제 강화일 것 같아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가계부채 문제. 지금 집값이 오르면은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네.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잡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규제로 잡는 게 맞아? 막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장관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근데 가계부채가 높아 이거는 다들 그러면 잡아야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DSR에 스트레스 DSR까지 있지만 뭐 이걸 좀 땡길 수도 있고 혹은 LTV를 약간 풀었었는데 LTV를 낮출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대출 규제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당장 공급이 뭐 이렇게 대규모로 방법이 없다면 사실 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출 규제, 그러니까 돈줄을 좀 막아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충격을 주더라도 막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대한 유혹이 또 생길 수가 있긴 하겠죠.